구독 버튼도 꼭 누르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한국 여행자들에 대해 가지고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상당한 외교적인 긴장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일본은 한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기존에 발급됐던 비자들도 모두 무효화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2주일간 격리 조치를 취한 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기의 경우에도 나리타 그리고 간사이 공항만을 이용하도록 하고, 도쿄 내에 있는 그 하네다 공항은 그 비행기에 기착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오고 가는 선박 여행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 정부가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과도하다라고 하면서 공개 항의를 했고, 바로 그 공개 항의와 함께 한국도 일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일본에 대한 사적 면제 조치와 그리고 이미 발급된 그 비자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건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3월 9일부터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한국인들의 여행의 경우에도 1단계인 여행 유예에서 2단계인 여행 자제로 객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한국인들의 출입을 막은 그리고 제한한 국가에 대해서 이러한 이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일본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런 우한 폐렴이 발생했을 때 중국인들의 한국 출입은 전혀 막지 않았던 정부가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바로 거기에 대해서 비난 성명을 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납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하나의 비판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이 처음에 발생을 했을 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의 논리를 내세워 가지고 과학의 논리를 무시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우한 지역뿐만이 아니고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여행객들에 대해서 출입을 중지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갖고 준비를 갖추고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과학의 주장보다는 정치의 논리를 앞세워가지고 그걸 무시함으로 해가지고 급기야 지금 이런 사태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3월 7일 현재 한국의 확진자가 6,7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가 47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태 초기에 잘못 대응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나아가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관계를 국가 이익이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운명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봄으로 해서 여기에 대응에 완전히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완전히 이 문재인 정부의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초기에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 매우 크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일본 정부는 사전에 중국과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일본이 중국인들의 일본 출입을 막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중국하고 일본은 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일체 외교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무너졌는지 그리고 파탄지경까지 가고 있었는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러한 일본의 조치가 이 한국인을 막는 조치가 나왔을 때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와 난 다음에 한국 정부가 일본에 대해 가지고 이런 지금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이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호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를 취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의 102개 국가가 한국인들의 전면적인 입국을 금지하거나 부분적인 지금 입국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193개국인데 102개 국가면은 거의 과반수를 훨씬 넘어서는 지금 숫자인 것이죠. 참 이것은 참 한국 외교가 얼마나 참담한 그런 수준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강경화 장관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교 이 대사들을 접촉해서 그러한 한국인들의 입국을 좀 자제해달라라고 해도 그게 전혀 소용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강경화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밑장을 거는 데 대해서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가 입국 금지라고 하는 투박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하자마자 일본하고 호주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게 이제 코리아 포비아, 한국인 멀리하기, 공환증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방역 능력이 없는 국가들뿐만이 아니고 방역 능력이 아주 뛰어난 선진국인 일본과 호주가 이러한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에 동참함으로 해가지고 강경화 장관의 이 말이 말이죠. 완전히 그냥 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게 그대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외교부 장관으로서 말이죠. 이러한 지금 그야말로 자기가 말한 그 투박한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이 도대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엄청난 지금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거의 180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외국을 여행하게 되면은 많은 국가에서 지금 2주일간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우한 폐렴의 발상지인 중국의 경우에도 지금 17개 성이라든지 시에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입국 시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이 초기에 중국인들의 입국을 봉쇄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중국으로부터 이러한 제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를 본다고 하면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 국제정치관이라든지 이러한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가 이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 그건 우리 한국인들의 건강이 되는 것이죠. 한국인들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그리고 건강, 자유, 재산을 지켜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치의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완전히 과학을 무시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저버렸다. 지금 보니까 심지어
일부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보다는 중국의 국가 이익을 오히려 두둔하는 그런 지금 하나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과 일본이 이번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서로 이해한다라고 한 이유는 바로 두 나라가 그들 사이의 관계를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이러한 한국만 한 게 아닙니다. 이번에 일본이 중국과 한국으로부터 오는 그 여행객들을 완전히 지금 입국을 금지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일본의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그리고 중국도 말이죠. 그러한 자기들도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그런 조치를 한국인들의 역봉쇄를 취하고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본과 중국도 그걸 서로 이해한다. 국익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말이죠.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말이죠. 그런 국가 이익의 관점이라는 것이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국가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은 그 일관성이 유지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그러한 이 주장을 갖고 설득을 시킬 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가 이익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이 지금 한국에 이렇게 우한폐렴이 급격하게 퍼지게 되었고 급격하게 퍼지게 되니까 전 세계의 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되었다. 자, 이런 지금 102개 국가가 한국인들의 출입을 지금 막는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책임은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더욱 문제인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건강 하나 지금 챙기지를 못하면서 3.1절 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남한과 북한이 보건 이 방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상호 협력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일부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게 되면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지금 이 건강도 하나 챙기지를 못하면서 어떻게 그런 여유가 있어 가지고 북한에는 그러한 제안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어처구니가 지금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취하는 이런 이중적인 조치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상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서 굉장히 비우호적이구나. 중국과 완전히 차별을 하는구나. 이런 걸 지금 인식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한일 관계의 어떤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한미 관계에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일으킨 이러한 것들에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미국과 일본이 함께 공동으로 연대해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에 대해 가지고 공동으로 뭔가 제재 조치라든지 이런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대응하는 것, 그리고 중국,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그 대응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동맹 국가인 미국, 그리고 이 준동맹 국가죠. 협력적인 파트너인 일본에 대해 가지고 취해온 이런 하나의 차별적이고 비우호적인 이런 조치를 본다고 한다면은 이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어 가는 그 시점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에 대해 가지고 뭔가의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잘못한 그런 노선을 빨리 수정하고 그걸 고치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아주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엄청난 위협을 가져오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조차 이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동맹국가, 우호국가인 미국과 일본을 일본에 대해서 이 중국과는 완전히 차별적인 그런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커다란 나중에 화를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현재 시간은 토요일 새벽 1시 56분입니다.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목, 글로벌 증시의 게임 체인저를 기대한다. 요즘 불안하시잖아요. 공포감, 두렵습니다. 투자자라면 이렇게 무식하게 하락하는데 결국 경제 위기, 폭망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두려움을 만나면 항상 극복해 왔었죠. 그래서 그거에 인간 본성에 맞는, 결국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극복하는데 게임 체인저,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목요일 날 밤 10시입니다.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 올렸던 글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변동성 지수의 상승,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지수 하락을 다시 할 모양이다. 일단 며칠 전 S&P 500 인덱스의 저점을 확인할 것 같다.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요일 날 아침에 이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게 더 많아서 계속 생각하다가 이제서야 올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게임 체인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지 일종의 소설을 쓰겠습니다. 다만 소설은 무협지가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상황을 유추해서 논리적 개연성으로 결론을 낼 것입니다. 전혀 얼토당토 않다,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요. 댓글을 통해서 반박을 하셔도 좋고 다른 견해를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출발하겠습니다. S&P 500 인덱스입니다. 이게 오늘 새벽 12시 반 정도의 사진이니까요. 약간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S&P 500 인덱스 직전 저점이죠. 지난주 저점이 2850포인트였습니다. 그게 장중에 찍었었죠. 근데 저는 현재 2910포인트 정도 되는데요. 2850포인트의 전저점을 실험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일종의 협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파란색 오른쪽 직선 보이시죠? 점선. 2월 20일부터 시장은 저렇게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2월 21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연일 하락하는 증시에서 결국은 방향은 큰 돈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는 스마트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스마트머니가 끝도 없이 하락을 시킬 것이다?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옵션이나 선물로 해칭을 한다 해도 자신들도 이미 포지션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턱대고 하락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 담당자들을 겁박하는 것일 텐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스마트머니의 발자국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입니다.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지금 현재 0.7% 밑에 있습니다. 이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에는 0.698%였습니다. 이게 참 만만치 않죠. 기준금리, 현재 기준금리가 얼마입니까? 1.25%잖아요. 1.25%를 감안할 때 어떻게 10년짜리 채권금리가 기준금리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건 결국은 위험하다.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채권금리가 1.5% 이상에 있다가 갑자기 급락한 시점도
2월 21일부터입니다. 2월 20일, 21일부터 채권 금리 하락도 본격화됐고요. 제가 금 가격은 여기서 차트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금 가격도 2월 20일,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안전자산 하면 채권, 금만 있는 게 아니죠. 달러화도 결국은 안전자산입니다. 미국의 채권은 달러로 사는 거지 원화나 위안화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채권을 달러로 사니까 저렇게 채권 금리가 많이 하락하는데 어라? 달러화 인덱스는 2월 21일부터 정확하게 금 가격이나 채권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지금 현재는 무려 1%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100 가까이 찍었다가 95.7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안전자산 하면 채권, 금 이런 것들은 모두 올라가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달러화 인덱스는 왜 하락할까? 달러화 인덱스가 위험자산일까? 안전자산 아닌가요? 아니죠. 미국의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달러화로 사는 겁니다. 즉 달러화가 강세로 되어들 텐데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찾아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주요 통화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왼쪽, 왼쪽에 USD 미국 달러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하고 있는데 유로와 엔화, 맨 오른쪽 스위스 프랑, CHF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그 다음에 맨 왼쪽은 GBP, 영국의 파운드와 CAD는 카나다 달러입니다. 카나다 달러는 아마 금리 인하 때문에 그럴 거고요. 원자재 가격, 석유 가격 계속 하락하니까 저렇게 떨어지는 거죠. 핵심은 달러와 인덱스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통화는 유로화와 엔화죠. 유로화와 엔화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하락하는데 당연히 유로화 엔화가 상승하는데 저렇게 두 통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서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CME 시카고 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Federal Fund Rate Futures입니다. 3월 18일에 금리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배팅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현재 기준금리가 1.25%. 근데 왼쪽에 75.9%를 배팅하는 건 금리가 0.5%입니다. 즉 현재 기준금리보다 0.75%를 3월 18일에 인하할 것이다. 0.75%입니다. 0.5% 아니에요. 그렇게 배팅하는 게 75.9%, 나머지 24.1%는 0.5%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예. 지금 시장은 완전히 패닉 상황이기 때문에 기댈 것은 미국의 연준밖에 없다. 그게 이 CME 선물 거래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금융시장은 추가적으로 3월 18일에 0.75% 이상 최소한 0.75%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네. 즉 미국만이 저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요. 유럽과 일본은 거의 일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 미국의 금리 추이로 볼 때 결국 달러와 약세로 전환이 가능하다. 즉 미국과 유럽, 일본과 유럽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가능한 나라는 금리 인하가 가능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0.75% 가까이 결국은 인하할 것이니 달러와는 약세가 될 것이다. 스마트머니가 달러와 약세에 배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위안화의 흐름도 이상합니다. 위안화 정확하게 2월 21일부터 위안화가 7.0506 보이던 달러 대비 역의 위안화가 강세로 전환돼서 현재 6.93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저것도 정확하게 2월 21일입니다. 2월 21일 빨간색 점선. 저 때부터 역의 위안화도 달러에 대비
강세로 전환됐다. 유로화와 엔화는 어차피 달러 인덱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반대로 간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역에 위안화는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전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이 경기 침체, 리세션에 대한 위험, 이 위험을 위기라고 볼 때 위기 탈출의 열쇠를 혹시 중국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그러면 이 점, 중국의 위안화의 강세, 그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이유로 달러화가 약세를 되면서 이것과 연결되는 접점이 있지 않을까 또 고민을 하면서 하다가 알아낸 게 지금 보시는 그림, 중국 신화통신입니다. 신화통신이 3월 4일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중국어를 하느냐? 중국어를 못하죠. 저걸 그대로 구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번역했고요. 영어를 번역한 것을 제가 좀 한글로 다시 한번 번역했습니다. 그 내용, 신화통신이 3월 4일에 자기 홈페이지에 아주 똥하니 올려놨던 전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중국이 이 시점에 미국에 대한 여행 금지와 의약품 등에 대한 수출 금지를 전략적으로 발표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패닉이 되겠죠? 이 얘기는 과거 미국이 중국에 대해 반도체 수출 금지를 했던 거에 대해서 지금 비꼬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거의 대부분의 마스크, 한국도 지금 난리 아닙니까? 마스크는 중국에서 생산되므로 만약에 중국이 마스크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해버리면 미국 마스크 없어서 난리 날 것이다. 마스크 부족에 빠질 것이다. 또한 미국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은 주로 유럽에서 수입을 하고 있지만 그 유럽 제약사의 의약품의 90% 이상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만약 지금 현재 미국 그것 때문에 정신없는 상황에서 마스크와 의약품 자체를 중국이 수출 금지한다면 미국에 어떤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게 미국에 지금 비꼬는 것이라고만은 저는 보이진 않아요. 왜? 이거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왜 그럴까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정신없는 상황에서 주요 소비재, 지금 현재 관세가 7.5% 있었지 않습니까? 과거 15%였다가 작년 페이스 1 타결하면서 7.5%로 50% 인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저걸 지금 현재 미국이 소비재, 모든 소비재 상품 지금 난리 났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중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없애버리거나 다른 전체 3천억 달러에 대해 있는 관세 25%이 관세를 반절 정도로 낮춰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그 가능성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분명히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재선이에요. 재선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좋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가 전체가 다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연일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고 지금도 이 방송을 찍는 지금도 많이 하락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되돌리려면 경제 활력이 필요한데 그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돼요. 근데 뭐라도 해야 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중단되고 그 매개체가 관세 인하나 폐지가 된다면 그게 중국만 도움이 될까요? 미국에도 도움이 될까요? 예, 사진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머니투데이에서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 사진입니다. 이게 미국 시애틀에 있는 코스트코 지금 보시죠. 사재기 광란이 불었답니다. 이 사진에 나온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르포.
미국도 광란의 사재기, 미 마트가 보니 코스트코입니다. 즉 미국도 코스트코에서 저렇게 앞으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거에 안 걸리려면 집에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필품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요 코스트코에 매장이 텅 비어버렸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쏟아져서 사재기를 하니까. 그런데 사재기에 돌입한 대부분의 미국 소비재는 중국산이라는 거. 당연히 트럼프로서도 이 마스크뿐만 아니라 이 소비재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단순히 연준만 때려서 금리 인하해서는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하, 이미 시장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최대 0.75%까지 3월 18일에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배팅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미국 국민들이 사재기하고 있는 소비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라도 관세 인하나 관세 철폐에 결단을 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금리 인하와 미국의 재정 지원 플러스 미국과 중국이 이 싸우면서 지금 현재 교류를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리해 버린다면 주식시장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걸 혹시 스마트머니는 이미 관세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요. ChinaKnowledge.com 어젯밤에 올렸던 보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FTSE 러셀 영국의 증권거래소 소유하고 있는 FTSE 아시죠? 세계의 증시 지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FTSE 러셀이요. 중국 주식에 대해 비중 확대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여기에서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2월 21일 Last month on February 21 2월 21일 희한하죠. 2월 21일 FTSE는 중국 A주의 비중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했다. 이 A주의 편입 비중은요. 작년 9월에 5%에서 15%로 확대한 이후 추가로 2월 21일부로 25%, 즉 10%를 추가로 확대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FTSE는 88개의 중국의 기업, 새로운 중국 기업을 FTSE 글로벌 인덱스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주요 지수 회사인 MSCI, SP, S&P, 다우존스 등 국제 이게 지수를 하는 이 회사들도 중국의 A 주식을 포함한 중국 증시 전체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야, 참 기가 막힌 우연이죠. 2월 21일. 아무튼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중국 상하이 종합증시 이게 어제죠. 어제는 좀 빠졌습니다. 30포인트 정도 빠졌지만 거침없이 직진 중이죠. 2월 21일 저 밑에는 좀 떨어지다가 바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FTSE나 MSCI에서 비중을 확대해서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건 오늘입니다. 어제네요. 3월 6일 밤에 UBS, 이게 CNBC 기사인데요. UBS의 CIO인데, 이머징 주식 전략 CIO라고 합니다. 그분이 리포트를 냈다라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무슨 리포트를 냈느냐? 이머징 마켓 레이컷, 즉 미국에서 주도하고 미국 연준이 주도하고 있는 금리 인하 저것 때문에 금리 인하 때문에 이머징 마켓도 곧 금리를 인하할 것인데 그 금리 인하가 boost equity 주식시장 상승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UBS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 CIO인 마크 헤펠 이분이 했던 얘기를 이게 영어로 좀 많아서 여기서 번역해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을 바로 한글로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느냐? 저금리와 약달러. 앞에서 계속 약달러, 왜 이렇게 약달러가 되는지 그게 의문을 가졌었잖아요. 저금리와 약달러는 이머징 주식시장을 선진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완벽하게 넘어서게 할 가능성이 높다. UBS CIO가 목요일 발표한 리포트를 보면 그는 이미 최근 며칠 동안 EM 주식시장, 즉 이머징 주식시장 수익률은 선진국 시장을 능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미국과 유럽이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EM, 이머징 주식시장의 선진국 대비 수익률이 높아지는 차별화는 앞으로 수주간 지속될 것이라 예상했다. 2월 21일 FTSE, MSCI 등등이 중국을 비중확대하고 이제 UBS까지 월가에 물론 이제 유럽 증권회사이긴 하지만 월가에서 활약을 하는 UBS까지 나서서 약달러와 저금리가 이머징 주식시장의 차별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상을 했다는 거. 이것도 희한하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을 내봅니다. 스마트머니는 달러와 약세 등등등을 보니 이미 이머징, 특히 중국이겠죠. 중국 시장에 관심을 이미 두고 있다. 왜? 먼저 극복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미국의 저금리, 이미 3월 18일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100%를 볼 때 미국의 저금리, 거기에 양적 완화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것을 감안한 약달러, 이 세 가지와 제가 예상하는 트럼프의 결단, 이게 플러스되면 폭발하겠죠. 어디부터? 이머징부터. 왜? 먼저 그것을 어느 정도 극복해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승미수의 예상에 부합하도록 결단을 내려서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하는 게 연출된다. 여러분, 증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중국과 미국으로 싸움으로 인해서 불안했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순서 먼저 발생됐고, 극복도 먼저 발생한 나라가 먼저 하고 있잖아요. 그 순 어느 순입니까? 중국, 한국, 유럽, 미국 순으로 증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왜? 이게 과연 소설이겠느냐?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죠,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기자가 중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과는 the biggest deal in history를 준비 중이다. 뜬금없이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biggest deal을 언급했다는 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준비 중이지 않겠느냐. 이게 어디에서 나타날까? 3월 5일자 디지타임스 보도 내용을 보면 Memory demand for servers and data center surges 나와요. 즉 최근에 그것 때문에 모바일 수요, 스마트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D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를 디지타임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버와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은 지속되고 있다. 여러분, 메모리 가격 상승이 왜 지속되고 있을까요?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슬쩍 얘기한 것, 중국과의 이 문제, 미국이 지금 소비재 물품, 마스크 필요하거든요. 그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결국 쓸데없이 금리를 낮춰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지금 수입하고 있는 상품에 넣는 관세라도 정리를 해줘야 생활 물가가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머니는 이미 중국이나 이머징 쪽으로 슬금슬금 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렇다면 3월 18일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준다면 이제 주식시장에 지금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정리되고 오히려 상승의 모멘텀으로 될 수도 있겠다. 그것이 곧 게임 체인저가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2850 S&P 500 인덱스 저점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50포인트, 60포인트가 더 남아있죠. 그게 오늘 다 정리될지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음 주 목요일 한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에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여러분 주말 편하게 보내시라고 그나마 희망 있는 메시지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제 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해외 주식은 하고 싶은데 환전 비용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뭐 서울은 그렇게 오르지만 지방은 뭐 네. 계속 재미가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변동이 없었는데 또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게 좋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지방에 사시는 분에게는 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에 살기 예. 위해서는. 이 지방 아파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2015년부터 시작된 양극화, 부동산의 양극화는 방향이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르고. 2015년 이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이 더 빨리 올랐어요. 왜냐하면 워낙 싸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지방 아파트 싸다 이걸 사놓자. 서울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2015년 이전에는 6대 광역시 지방도시들이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5년부터는 서울만 오르고 지방은 안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양극화 방향이고, 두 번째 양극화는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예요. 인기 지역인 강남 지역 오르고 비인기 지역은 안 오르는, 이게 두 번째 양극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강남의 양극화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냐면 강남의 양극화. 강남 안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요. 강남도 다 같은 강남이 아니거든요. 강남 안에서 가장 메이저라고 하면 역시 압구정, 대치. 여기는 뭐 서초면 반포. 여기가 이제 강남 안에서 그 강남 안에 강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면 강남구에 수서라고 있거든요. 수서. 네, 수서동. 여기는 마포보다 쌉니다,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돈이 어디에 몰리냐면 무조건 최고 좋은 곳에 비싸더라도 수익률이 떨어지더라도 미래의 안정성 때문에 돈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현상은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초저금리와 경제성장률이 낮은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의 쏠림 현상이 강해진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방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지방도 소득이 높은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안에 강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어쩔 수 없이 지방에 머물 수밖에 없는 고소득자들이 어떻게 보면 몰려드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나 뭐 대구에는 뭐 범어동, 범어동, 예, 거의 수성구, 범어동 뭐 그런 쪽이 보통 강남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해운대, 부산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 뭐 그런 데가 강남으로 알려져 있죠. 뭐 우리 서울 아니라 하더라도요, 인천에는 송도가 강남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요즘 또 굉장히 핫한 지역 중에 하나는 광교가 수원이거든요. 수원 안에서는 또 거기가 강남이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별로 어떤 그 으뜸 주거지라고 사람들한테 인식이 박히기 시작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률 떨어지는 고가에 사더라도 글로 들어가겠다는 고소득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최상위 아파트를 밀어 올리는 현상을 당분간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똘똘한 아파트에서 똘똘하니 뭐냐 이렇게 자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이 아파트 가격을 서열화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서열화시킨 것이 시장에서 서열화시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똘똘한 아파트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으로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로케이션 서열이 높은 곳을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강북에 50평 아파트를 살 돈을 가지고 강남에 사면 20평밖에 못 산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이쪽을 투자하시는 것이 이 로케이션의 서열이 높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상승률이 높았던 곳이 더 높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초저성장 시대에는 어떤 투자 방식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물론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투자는 아니지만
어떤 투자 방식을 가져가셔야 되냐면 비싼 게 계속 더 비싸졌었거든요. 그게 이제 어쩔 수 없는 건데 주식만 보더라도 그래요. 20년 전에 우리나라 2,000이었어요, 코스피. 15년 전에도 2,000이었고 지금은 2,000 조금 넘는데 계속 지금도 2,000 초반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우존스 어떻습니까? 10년, 15년 전에 13,000이었어요. 지금 29,000입니다. 비싸다 비싸다 얘기하는데 계속 걔만 오르잖아요. 한국 주식은 안 올라.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여러분 뭐 종목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수로 놓고 봤을 때 저는 25년 전부터 이 얘기 들었거든요. 너무 저평가돼 있다. 너무 싸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거 똑같은 아파트로 대입해 보면 이거 너무 싸다. 이 아파트 지방 안 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막 정말 뭐 인정사정 뭐 볼 것 없이 뭐 땡볕을 내서 막 강남을 들어와라 뭐 그런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으로 타겟팅을 할 수 있는 곳 중에서는 크기보다는 로케이션 서열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열이 보면 뭐 강남, 서초, 송파, 뭐 어떻죠? 용산, 양천, 성동 뭐 이런 순으로 가잖아요. 그럼 네. 예를 들면 똑같은 크기를 조금 줄일 수 있다면 조금 더 상위 쪽으로 가는 것을 저는 좀 권유를 해드리고 싶고 그런 방식이 더 낫다. 그래서 어떤 분들 이렇게 제가 가끔 만나서 차 한잔 하다 보면 막 40평 살고 싶어요, 50평 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요일 날 저녁에 보면 MBC인가요? 구해줘 홈즈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막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그냥 엄청 방이 막 4-5개 있고 넓은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와 저런 데 살면 너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40평, 50평을 보유하시면 자산 가치는 거꾸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25에서 30평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의 자산 가치가 보존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지지 않는 거죠. 사실 뭐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사가지고 부자 된다 그런 개념은 아니고 사실 나의 평생에 피땀을 들여서 20-30년 일군 내 자산이 상대 가치가 안 떨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서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뭐 강남 3구가 있을 것이고 뭐 또 뭐 마용성 네, 또 마용성. 떠오르는 이런 지역들이라는 어떤 타겟이 분명한데 네. 이래서 대구에 사시는 분 혹은 광주에 사시는 분 이런 분들도 다 서울로 타겟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그렇죠. 주거지가 그쪽이니까. 네. 이번에 부동산 1216 대책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실거주 조건을 강조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80%를 10년 동안 받으려면 옛날엔 그냥 보유를 해도 8%를 해줬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냥 거주를 해야만 1년에 8%가 되니까 지금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분들은 지방 안에서도 소위 말하는 좀 고소득자들이나 조금 인기 지역이나 그 안에서도 또 뭐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아파트 가격이 세게 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들을 좀 평형이 줄어들더라도 잘 타겟팅을 하셔서 가시는 전략이 제가 봤을 때 1주택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요번에 1216 대책을 딱 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야 이제 뭐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이제 아파트 뭐 사면 거의 그냥 뭐 죄인으로 취급을 하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똘똘한 아파트 한 채라는 말을 책에다 썼냐면 한 채한테 주는 혜택이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전 세계에 이런 혜택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주택자들은 지금 뭐 거의 다 그냥 너 한번 혼나봐라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징벌적 어떻게 보면 과세라 그럴까 힘든 걸 주고 있는데 한 채는 너무나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어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5억을 벌었다 소득 세금이 얼마냐? 종합소득세율이라는 게 지금 뭐 자꾸 바뀌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위에 이제 8,800이나 1억 2천이나 뭐 1억 5천 위에 소득들을 보면 굉장히 세율이 높잖아요. 5억 벌면 제가 계산해 보면 1억 7,460만 원이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5억 벌어도 35%가 세금 나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대한민국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한 채로 5억 벌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한 채로 5억 벌면 내가 1주택을 샀는데 옛날에 사서 4억에 샀는데 그게 9억 됐다. 그럼 5억 벌었잖아요. 세금 빵입니다. 한 푼도 없어요. 왜? 한 채라서. 한 채에서 주는 비과세 혜택이 9억까지 있다는 거죠. 그러면
9억 넘어가면 세금 내야 되느냐? 당연히 내야죠. 양도소득세 내야 됩니다. 아무리 한 채라도 9억 넘어가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은 내야 돼. 근데 10년만 살면 그 9억 넘어간 양도소득도 80%를 안 본 걸로 쳐줘요. 이게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거든요. 그러면 제가 2005년 5월에 강남에 6억 9천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0억 5천이거든요. 그럼 제가 팔아서 돈 번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걸 판다. 제가 실제로 사니까 이거 팔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얼마 정도 차익이 생기냐면 13억 정도 났는데 거기에 2억은 그 9억 아니니까 어차피 비과세고 11억 정도 양도 차익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2005년 5월에 사서 지금 한 15년 정도 살았으니까 일단 저는 10년 채웠거든요. 그렇죠. 80% 빼버리면 2억 얼마 남는데 그게 또 공동명의야. 그럼 나눠서 계산하고 또 제가 집 살 때 인테리어도 하고 취등록세도 냈으니까 그 비용 다 빼고 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0만 원 나오더라고요, 세금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1가구 1주택 한 채를 포기하고 주식해서 돈 벌어야지, 비트코인 해야지, 딴 방법 동원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맞벌이 하셔서 아파트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거 사실 좀 어쩔 때 보면 약간 슬퍼요. 그렇게 몇 억씩 이렇게 해갖고 그거 아파트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현대사회는 배고파서 괴로운 거는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배 아파서 괴롭거든요. 배 아파. 상대적 박탈감. 네, 배 아파.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큰 문제가 이 집 문제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집을 못 살 수 있었는데 안 샀는데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너무 사실은 이게 좀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괴로운 분을 만났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인데 더 괴로운 건 뭐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못 사갖고 집값 올라간 건 괴롭죠. 그건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 처음 들어와서 가격이 쭉 올라니까 야 이게 32평 아파트가 7억 5천 8억 야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딱 팔아버리고 전세로 그게 아파트가 지금 12억. 진짜 이러면 배 아프겠죠, 그럼. 그것도 딴 데 이사 안 가고 그 아파트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열받지. 이거는 그냥 내가 집을 못 사서 그냥 아쉽다 이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인데 그러나 슬픈 현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요즘 축구 우리 유럽에서 영국에서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무리뉴 감독이 있는 토트넘이잖아요. 무리뉴 감독이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부상 선수도 많고 손흥민만 열심히 이렇게 기용해 손흥민도 지치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무리뉴 감독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이 축구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8.15 머니톡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내가 거부한다, 눈 감아버린다, 나는 욜로다, 나는 나의 지금의 삶을, 나는 주택 써도 된다. 그건 여러분 순간적으로는 그걸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머지않아 여러분들 코앞에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있는 이 말씀들을 잘 염두하셔서 여러분들이 현실에 좀 적용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 인생에서 좀 새로운 그 각도에서 생각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지방에서 사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에 강남이로 그 서울의 강남처럼 그렇죠. 그 지역에 강남으로 가는 그 인정받는 지역 거기에다 그걸 목표로 가야 된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또 되게 그 실용적인 그런 팁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